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무단 통치 다음에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대략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지난 시간에는 무단 통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은 무단 통치 당시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했었죠. 나라를 잃은 서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이 무단 통치였습니다. 자, 그 분노가 조금씩 쌓여있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떤 게 보이냐면은 이른바 3.1운동이 터지게 됐었어요. 3.1운동이 이때 당시에 딱 하고 터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제는 이때 당시에 이제 약간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나름대로는 이 조선 사람들 그냥 통치하면은 맨날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억압을 하면은 억압을 당해주고, 그 다음에 맨날 자기네들이 시키는 것을 맨날 예예 거리면서 얻어맞으면서 하니까 그냥 수동적인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 3.1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여기에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문제는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때에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달래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역시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만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많은 곳곳에서, 많은 지역 곳곳에서 이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만행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만세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기마대가 출동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또 학살했다든가, 그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 속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그런 험악한 그런 장면을 당시에 바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기자들이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만세계에 이제 특정 보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국제 여론에서는 아니 문화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겠다고 얘기했었던 이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야만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조선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국제 여론이 굉장히 비난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조선인도 옛날처럼 계속해서 일본의 통치를 곱게 볼 리가 없겠죠. 한국인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자 당시에 일제는 바로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딴 건 몰라도 당장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있는 이 국제 여론을 다시 이제 일본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한국인의 불만을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워줘야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들의 얘기를 수용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원했었던 것은 조선의 독립이었었죠. 때문에 이것을 진짜 이루어주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제는 당시에 이 한국인들이 바로 자신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내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의 이른바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즉 옛날에 있었던 그 친일파 세력들을 좀 더 훨씬 더 많이 육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위 관료의 자제에 해당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잣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에게 충성심을 보인다고 생각했었던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그들이 바로 일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예전에는 일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이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에게 제일 불만이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람 대접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군합발로 깔아놓았다라고 하면서 군인처럼 막 그냥 발바됐었던 바로 이 일제시대 무단통치시기 때의 헌병 경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때문에 이때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헌병 경찰제를 폐지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바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는 일반적인 민간인이 바로 경찰 공무원을 응시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경사이 돼가지고서 경찰 활동을 벌이게 만드는 이른바 보통 경찰제를 시행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부임했었던 그런 총독들이 전부 다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막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당시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총독을 앞으로는 무관이 아니라 문관을 임명하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문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뭔가 좀 냄새가 좀 나죠, 여러분들? 자, 문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문관 총독을 허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언론과 집회와 출판과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를 모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줬어요. 때문에 일제시대가 막 시작하면서 폐간됐었던 많은 신문사 중에서 일부는 다시 복귀가 되기도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와 같은 그런 신문사들이 이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한글로서 신문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건 측면에서는 바로 우리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을 하느냐. 너희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좋아. 이 일본이 너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교육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서 너희 조선 사람들이 많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연 세계당 그만큼 우리나라의 학교의 숫자가 적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건데 연 세계당 한 개의 학교를 설치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감 1번. 자, 프린트 3페이지에 동감 1번 배경에서는 자, 동감 1번에 들어갈 말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3.1 운동. 3.1 운동. 3.1. 숫자 3하고 1이에요. 3.1 운동. 3.1절에 그 3.1입니다. 이후에 동감 1번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동감 2번은 국제 여론의 악화. 이게 제일 심했었죠. 그래서 이 조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동감 1번 악화된 국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동감 2번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친일파 양성을 통해 가지고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감 3번에 들어갈 말은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로 민족의 그런 의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열시켜 가지고서 원활한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교과서는 46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 동감 3번에 들어갈 말은 바로 문화 통치의 내용입니다. 동감 1번에 들어갈 말은 보통경찰제 실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감 1번 보통경찰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관 적어주세요. 문관 총독 임명을 허용했습니다. 자, 동감 3번에 들어갈 말은 언론과 집회와 출판과 결사의 자유 이것을
제한적으로 고정했다는 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바로 교육 측면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확대했다고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른바 3면 1교 정책, 3개의 면당 1개의 학교를 설치하는 그런 정책 같은 것을 시행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마음을 바꾸고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착각하기 되게 쉽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보통 경찰대를 시행을 하긴 했었지만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예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1910년대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바로 경찰을 증원합니다. 경찰의 숫자가 증원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찰서의 숫자도 증가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경찰들이 상당수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조선말을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땅은 조선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경찰 보조원들을 순서 보조원이라고도 하죠. 조선인들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조선인을 엄청나게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즉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감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경찰 숫자를 엄청나게 이전보다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제 1918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숫자는 5,400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을 거의 거의 3배, 거의 4배 정도까지에 가깝게 바로 경찰 인원수를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하게 됐었냐면 더불어서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때 당시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이른바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게 되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공산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사상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정확히 얘기하면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요상한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바로 뭐냐면은 공산주의였어요. 사회주의라고도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 내부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선 내부에 이 사회주의가 퍼져나가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뿌리를 흔들게 만드는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일제는 뭘 하게 됐었냐면 이른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일본인들조차도 당시에 이 치안유지법에 의거해서 공산주의라고 혹은 사회주의자라고 의심이 됐던 사람들의 상당수를 체포해가지고서 고문하고 제거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막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이 치안유지법을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공산주의자 프레임을 다 씌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 사회주의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잡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이 결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록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활동을 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풀어준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조금이라도 좀 활동하려고 하면 치안유지법으로 그냥 전부 다 막아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자유를 준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여기서 참 문관 총독을 허용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문관 총독의 이제 문관 총독이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지만은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명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전부 다 문관 총독이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무식하게 통치당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물론 이제 무관들이 전부 다 무식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바로 군대 문화를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했던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삭막하게 통치가 됐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별표 2개 반, 실상에서는 동그라미 1번, 경찰관서와 인원 및 예산이 증가했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치안유지법,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쪽날개도 치안유지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문관총독이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동그라미 3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 집회투판,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누렸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제한적으로 누린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들을 일제에 요구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고, 항의한 통로로도 이것이 사용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일제 입장에서는 그런 욕을 하는 언론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당시에 이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비록 조선인들이 바로 이 신문사를 만드는 것은 허용을 해줬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이 신문사에서 신문 기사를 이제 내보내기 직전에 조선 총독부에 먼저 이걸 보내가지고서 일일이 전부 다 검토를 받게 합니다. 먼저 검사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욕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일제 통치에 대해서 욕을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없애라고 차례차례 전부 다 이제 찍찍 거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바로 이 기사들을 없앴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프린트 3페이지에 자료 3번에 한번 보세요. 기사가 삭제된 동아일보. 여기 하얀색 보이죠? 여러분들, 이 하얀색은 전부 다 뭐냐면 일제의 검열을 당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제 삭제가 된 신문 지면입니다. 신문의 한 반 정도가, 신문 지면 자체의 반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된다고 한다면 신문을 왜 사봐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를 허용을 해준다고 했었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해준다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것이다, 제한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바로 사전 검열,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바로 일제 비판 사회, 일제를 비판하는 그런 사회단체 같은 것을 전부 다 해산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단체 중에서 일제의 통치를 비판하는 그런 단체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산당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신간을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이제 6번이죠. 동그라미 6번의 경우에는 자, 이제 교육인데, 자,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대요. 3년 1교 정책.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비록 3개의 면당 하나의 학교를 세울 정도로 학교의 숫자가 좀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와서 공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가 일본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왜?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이 학교에다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당시에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만 해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 조선의 소장농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학교에 다닐 만한 바로 이제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던 것이죠. 자,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일제는 바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열심히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서는 이걸 빌미로 삼아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많은 살인 학교들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한을 합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바로 이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시대 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 때에 초등학교 역할을 했던 곳이 뭡니까? 바로 서당 같은 겁니다. 이 시대 때는 서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서당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천자문만 가리키는 서당이 아니라 근대 문물을 가리키는 서당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교육과정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학교들은 전부 다 폐교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족 학교들이, 민족 사학이라고도 하죠. 민족 사립 학교들이 상당수가 되게 많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동감 6번 비싼 등록금 등의 문제로 한국인의 취향이 나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기억을 생각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자, 프린트는 이제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바로 47페이지에 해당돼요. 자,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났거든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패전했었던 나라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건 나라들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연합군들이 서로 논의를 하는 장소였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바로 독립을 하기를 원한다는 청원을 넣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3.1운동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던 상황에서 일본은 이때 당시에 줄을 타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바로 패전국 측에 들었던 것이 아니고 승전국 측에 바로 일제가 이제 발을 담그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배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밑줄 치겠습니다. 일본 공업화와 도시화, 즉 일본의 공업이 되게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시도 인구가 많이 밀집을 하죠. 생각해보세요. 이른바 이것을 이제 읽어서 농촌에서 인구가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고 해서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젊은이들일까요? 아니면 노인일까요? 정답은 주로 젊은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농촌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살고 있을 때보다도 농사에서 수확할 수 있었던 쌀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양은 더 적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로 갔던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농사를 질 수는 없잖아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쌀은 사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 젊은이들을 고용했었던 바로 자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되게 싸게 판매한다고 한다면 되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시대 때엔 바로 전체 생산비 중에서 바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줘가지고서 나가는 인건비의 비중이 되게 높았거든요.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주는 월급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본가들이 갖게 되는 그런 이익이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당시에 이 자본가들은 바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일본의 젊은 노동자들에게 줬었던 임금을 최대한 깎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물건의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산된 쌀을 사 먹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쌀을 사 먹을 수 없게 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젊은이들이 쌀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이제 임금을
월급은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일본 자본가들에게 굉장히 큰 불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의 쌀값이 훨씬 더 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부터 쌀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조선이 일본의 땅이 된 거죠. 일본의 땅이 된 상황에서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일본 전체를 거대한 공업화 국가로 만들고 대신에 여기에 몰려든 그런 젊은이들에게 줄 쌀을 조선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농업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의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이것은 이 일제가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식량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쌀을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생산한 다음에 그 쌀을 일본에게 판매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얻어진 이익을 조선 사람들이 갖게 되니까 둘 다 윈윈이 아니겠는가, 윈윈 작전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바로 그거에 따라서 조선의 농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대규모로 갈아엎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는 첫 번째 바로 개간 사업을 벌여요. 그래서 이 개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토가 아니었던 것을 열심히 잘 다져가지고서 농토로 만들기도 하고, 간척 사업처럼 바로 바다였다든가 아니면 강의 일부, 호수의 일부였던 곳을 다 메워가지고서 이제 땅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품종 교체라고 하는데, 이 품종 교체도 좀 그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로 키워졌던 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벼를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 벼 같은 것이 별로 그렇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수확량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전부 다 갈아치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 벼 품종을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주로 키우는 벼 품종을 싹 다 바꿔버린 조치를 취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그리고도 이제 농사를 짓는데 쌀이 생산이 생각보다 많이 증산이 되지 않으니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는 농사를 짓지 않는 벼를 키우려면은 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식량의 증산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당시에 논이 아니었던 것들도 강제로 논으로 만들게 조치를 취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농업들이, 많은 분야의 농업들이 전부 다가 벼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만듭니다. 일본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제는 어떻게 했냐면, 꽤 많은 양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저리로 일반 조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빌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이 와가지고서 돈을 빌려가지고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서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구획 정리를 한다든가 농경지를 개간한다든가 이런 것에 쓰지는 못하게 했었어요. 바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가 와가지고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바로 그 지역의 농사를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저수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A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을 단체의 이름으로 돈을 국가에게서부터 빌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 이자는 좀 싸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던 단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수리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리조합에는 당연히 땅이 많은 사람, 농토가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겠어요. 그 수리조합 안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농토가 적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겠어요. 당연히 농토가 많은 사람이 바로 목소리가 크겠죠. 그 사람은 그 지역의 대지주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 때에 그 대지주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다 일본인이고 일부 조선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 편에서 썼었던 일부 조선인들이 바로 주도하는 수리조합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서 대지주들이라든가 일본인
지주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공사들을 이루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돈 같은 것을 수리조합에 같이 참여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돈을 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농사에 좋게 만든다는데 수리조합 비용을 내야겠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자기가 냈었던 그런 수리조합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자기가 얻게 되는 이익은 되게 적었던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수리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수리조합비를 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은 이 수리조합비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몰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대지주들이 농민들에게 줬었던 소장료라든가 그 땅을 빌려주고서 받았던 소장료 있죠. 이 소장료를 낮추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장료가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확량의 한 2분의 1 정도를 양반이 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때로는 어떤 경우도 되게 많았었냐면 조선시대 때는 1년에 이모작을 했었는데 즉 봄철에 쌀을 심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는 보리를 심어가지고서 1년에 농사 2번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양반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체 수확량, 여기서 전체 수확량은 보리는 안 같습니다. 쌀 전체 수확량 중에서 바로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갖고 나머지 2분의 1은 농민이 갖게 하고 보리는 그냥 농민이 다 갖게 만드는 그런 식의 소장료를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제의 대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에는 조선 소작인들에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 땅을 빌려줬다가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조선인 지주들이 없게 된 상황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완전 전체 수확량의 바로 이모작용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2분의 1을 받거나 혹은 심지어는 80%까지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농민들은 엄청나게 자리가 이제 흔들리게 됨을 깨닫게 되고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요구하는 그런 품종에 해당하는 그런 벼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고 여겨졌었던 비료를 사와가지고서 이걸 논에다 뿌려야지 생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비료의 가격이 또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농민들은 기껏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많은 양에 해당되는 쌀을 생산을 했는데 그 쌀 중에서 한 80%는 일본인 바로 이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할 때에 비료를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또 일부 또 이제 그 값으로 내놓고 수리 시설비 또 내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쌀값을 또 많이 쳐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1년 동안 뼈까지 일했어도 실질적으로 이들의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전부 다 몰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토지를 버리고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을 불태우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도시의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만주 땅으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막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증산량보다도 많은 쌀 수탈 밑줄. 동그라미 2번 그리고 3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농민이 몰락했고 또 한 가지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증산했었던 쌀의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쌀을 가져갔던 거예요. 즉 여러분들 프린트 4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다음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상 한번 봐보세요. 일본에서는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이다. 일본 내의 생산고, 즉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5,800만 석을 넘지 못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마다 외국에서 바로 이 쌀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인구는 해마다 70만 명씩 늘어나고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1인당 소비량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계속 모자랄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국제성에 근무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다기보다는 교과서 47페이지 보는 게 더 낫겠네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를 보면 거기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쌀을 생산하는 그 양은 해마다 1910년대부터 1932년대까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쌀을 소비하는 양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이제 쌀이 유출되는 그 양의 정도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쌀이 한 5천만 석이 생산됐다고 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일본은 이제 원래는 4천만 석이 생산이 됐었는데 이것이 증산을 해가지고서 5천만 석이 이제 생산된 거니까 1천만 석이 이제 더 증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은 이거 5천만 석 중에서 2천만 석을 일본으로 수입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증산은 1천만 석을 했는데 2천만 석을 가다 보니까 1,000만 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쌀은 더 많이 생산을 했는데 오히려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만주에서 곡식까지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즉 여기서 곡식은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잡곡과 같은 여러 가지 곡식 같은 것을 수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간신히 먹고는 살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게 하는데 여기서도 못 견디는 사람들은 전부 다 토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삼미 증식 계획이 얼마나 겉으로는 조선과 일본을 위한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만주에서 잡곡 수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동그라미 3번 농민들이 높은 소장료, 비료대금, 그리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수리조합비. 자, 수리조합의 부담으로 몰락. 이걸로 인해서 화전민이 되거나 거린이 되거나 북에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1920년대 일제의 경제정책이라고 써있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산업정책이라고 바꿔주세요. 산업정책. 자, 산업정책의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배경은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제시기, 그렇다고 한다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없었느냐? 맞아요.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면 무단통치 시기 때는 회사령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허가를 해줘야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허가를 해줘야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허가를 받았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근데 이것을 신고제로 바꾼 겁니다. 신고제로 바꾸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신고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그냥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기업을 많이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남시에 시장이 좀 이상한 시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시장 안에서는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실제로 이 성남시장은 자기 친척이 바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모든 슈퍼마켓을 만들겠다고 하는 신청을 전부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슈퍼마켓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근데 이거에 분노해서 썼던 바로 성남시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이 성남시장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성남시장이 시장이 됐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아, 지금부턴 바로 누구나 슈퍼마켓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책을 바꿨어요.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한다면 무조건 전부 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지역의 유지 중에 하나에 있었던 선생님은 이 동네에 이제 슈퍼마켓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200평짜리 슈퍼마켓을 하나 떡하니 하나 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역 앞에 가가지고서 수내역이라고 할까?
이 순회역 앞에 가가지고서 정말 한 200평짜리 슈퍼마켓을 딱 살린 다음에 모든 코너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슈퍼마켓에서 뭐라고 할까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잘 봐놨어요.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서 전부 다 여기에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서 물건을 사가니까 우리 슈퍼마켓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잘 나가겠죠.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게 한정이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번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사람의 사촌이 예를 들면 이마트 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마트 사장이 딱 갔는데 보니까 이야 이 성남시에 저 슈퍼마켓이 되게 잘 되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여기다가 슈퍼마켓 정수학교 무슨 슈퍼마켓이야 이마트를 하나 차리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슈퍼마켓 바로 옆에다가 이마트를 만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가 잘 될까요? 선생님 슈퍼마켓이 더 잘 될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 싸게 많이 잘 판다고 한다면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본력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바로 그래가지고서 이마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선생님 슈퍼마켓이 점차 이제 운영이 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슈퍼마켓이 드디어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슈퍼마켓 망했네 하고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갑자기 이마트에 이사가 온 겁니다. 이사가 딱 와가지고서 당신 슈퍼마켓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이마트가 인수할게. 그리고 당신도 취직시켜줄게. 이 이마트가 인수한 이 당신의 슈퍼의 점장을 당신이 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이마트 슈퍼마켓의 주인이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인이 아니죠. 이마트 슈퍼마켓에 바로 프랜차이즈점을 내가지고서 이마트 슈퍼마켓에 이제 을 운영하는 점장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1920년대 당시 때에 바로 기업가라고 보면 되고 이마트는 일본의 기업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자본들은 바로 조금씩 일본의 자본에 바로 종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감 1번 회사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신고제. 동감 2번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합니다. 즉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전부 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마다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겼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상품들 되게 싸게 살 수가 있겠죠?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 그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의 경우에는 일본 물품보다 더 좋으면 상관없지만 대체 보면 더 품질이 낮거든요. 근데 일본 물품보다도 좀 더 값싸고 질이 좋은 일본 물품보다도 우리나라 물품이 더 비싸고 물건도 안 좋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물건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산업이 같이 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일본 자본에 이제 뭐라고 할까 물건을 사는 시장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결과 동그라미 1번 한국인의 기업 설립 증가했지만 동그라미 2번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동그라미 3번 일본인 자본가에 의한 산업 장악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그라미 6번 자체에다가 별표 1개 쳐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TN 노트 잘 작성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